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에서 주식 동향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추명삼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흔히 많이 접해 보셨을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 구조라든지 최근 흐름 그리고 주요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소랑 곰 그림이 있는데요. 둘이 주사위를 놓고서 도박을 하는 그림입니다. 주식시장의 호황 그리고 침체를 이야기할 때 소랑 곰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를 일컬어서 호황을 의미를 하고요. 불마켓이라고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곰을 방어적인 동물이라고 보는데요.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주가가 하락할 때 방어적인 곰에 비유해서 베어마켓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흐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Q&A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의와 및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하면 보통 투자의 대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투자 대상 금융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시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기업 어음을 발행하는 것과 같이 자금 조달의 한 가지 창구로 주식시장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기업 공개랑 유상증자를 보통 일컫는데요.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시장에 내놓는 경우를 기업 공개라고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걸로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 경우에 실물이랑 금융 부분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5가지 경로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식시장은 자산가격 경로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소비를 늘리면 총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식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기 선행 변수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변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보통 배당 평가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후에 기업의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주가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와 기업 이익은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고요. 금리가 할인 인자이기 때문에 주가와 금리는 보통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와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이라든지 글로벌 이벤트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주가가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고 경기가 따라가는 흐름이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는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시장별로 나눠서 보는 건데요.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1200조 원, 167조 원 이 정도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KOTC랑 이제 코넥스는 좀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KO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프리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설이 됐었는데 작년 8월에 이거를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좀 시장을 좀 확대를 시켰고요. 이제 장외에서 이제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네,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7월에 이제 새로 개설한 시장이고요. 이제 거래 규모나 뭐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되게 작은 규모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증시에 상장된다라는 개념 자체는 기업한테는 꽤 큰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 상태나 아니면 경영 성과 등을 이제 거래소 측에서 판단을 해서 적합한 기업들을 상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큰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는 건 이제 종합주가 지수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준 시점을 이제 100이나 1000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지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2000 수준이다 하면 1980년 초보다 20배 정도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 한 12위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23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0억 달러 단위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한 1300조 원 내외 정도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는 이 정도인데 이제 이게 실물 경제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세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비중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95%,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명목 GDP가 이제 95%이기 때문에 거의 두 개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이 좀 비중이 더 큰 편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주가가 좀 호황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수준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제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시가총액 규모는 작지만 이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종별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한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대표적인 수출 업종이고, 이제 IT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도 IT 경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수출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이제 살펴봤을 때 상위 종목 10개를 지금 표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좀 눈에 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 규모 이제 1위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대장주, 시장을 이끄는 이제 주식이라고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주랑 이제 우선주를 합치면 한 19% 정도 이제 시총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뭐 실적 발표라든지 뭐 신제품 발표, 뭐 이벤트 등에 따라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별로 이제 어떻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이제 보면 외국인이 이제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외국계 투자은행, 연기금, 헤지펀드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도 이제 함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로 이제 보유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추이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08년도, 09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이후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중이 좀 늘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중이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 자체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좀 점진적으로 늘려왔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약화된 상황에서 투자 수익률 자체가 높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식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ETF라든지 ELS 같은 다른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식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식 관련 상품을 보면 이제 선물 옵션을 먼저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선물 옵션 같은 이제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기초 자산을 이제 주식 관련해서는 그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종목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선물 옵션 시장이 각각 이제 지수 선물과 이제 종목 선물, 지수 옵션, 종목 옵션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근데 혹시 그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가 바로 쿼드러플 위칭 데이였었는데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네 마녀의 날 해서 4명의 마녀가 심수를 부리는 날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선물이랑 옵션의 만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마다 분기 말월에 둘째 주 목요일 날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하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만기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과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선물하고 옵션 같은 경우에 만기일에 이제 이게 청산이 될지 아니면 이제 만기 연장이 될지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 지수가 이제 장 후반에 좀 방향성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다가 방향이 바뀌어서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기초자산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스타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는데요.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200개 종목을 이제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지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닥의 30개 우량 종목을 종합한 이제 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200과 주식 옵션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시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 거래 부진 때문에 2005년도에 이제 옵션 시장이 폐지가 됐고요. 현재는 코스피 200과 개별 주식 옵션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TF나 ELS 같은 상품들이 요새 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이제 반대로 가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와 같은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에 여러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제 ETF를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 이제 종목 매매를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그 판단 하에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용 인력에 대한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미리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고 이제 종목을 만들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LS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수익 구조로 투자가 되는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다 하면
만기까지 삼성전자 주식이 30% 예를 들어 30%를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구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상품 구조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레버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게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맞춤형 종합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운용을 하는데 이제 투자를 아예 위임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LW 같은 경우에는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기초자산에 대한 콜 옵션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보통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옵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때 권리를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정도로만 손실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 그 손실이 좀 무한대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EL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에 대해서만 이제 있기 때문에 손실이 좀 제한되는, 손실 폭이 제한되는 이제 그 특성이 있고요. 이제 개별 옵션하고 이제 좀 구분을 하는 거는 개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이제 필요한 반면에 ELW는 별도의 증거금이 없어서 좀 투자자가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ELW 같은 경우에는 과열 양상을 보여서 이제 규제 당국에서 과열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규제를 내놨는데요. 그 영향으로 최근에는 이제 거래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변동 요인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주가를 올리는 요인을 호재라고 보통 부르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악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관련 이제 뉴스 그리고 변동 요인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기업 공시라든지 경제신문 그리고 증권사 분석자료 등을 통해서 이제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 가격 변수와 같은 금리, 채권 금리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 그리고 또 환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개별 기업별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이제 배당 확대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펼치는지 그런 여부도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주체별로 이제 주식을 많이 사는지 파는지 시장을 떠나는지 등등 해가지고 좀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환율이 오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이제 해당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니까 이제 기업이 수출할 때 그 해당 통화 표시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출이 잘 되면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는 이제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가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이제 환율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의 메리트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유가 하락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하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고 이제 기업의 비용이 이제 원유 관련해서 제품을 만들 때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측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부진에 이제 빠질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같은 이제 자원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경제 위기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금융 불안도 이제 실제로 발생했었는데 그런 금융 불안이 신흥국 전반으로 이제 퍼지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변동 요인들은 현재의 이제 상황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 기대나 전망도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신제품이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 경우에 이제 신제품이 잘 팔리면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실제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코스피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건 좀 장기 시계로 본 겁니다. 주가의 장기 추세를 보면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주가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표시된 이벤트들처럼 이제 국내에 이제 부정적인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주가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주가 수준 자체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큰 폭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반등한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이제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리먼 사태 발생하고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팔고 다른 주체들도 이제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이제 주가 자체가 9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미국과 같은 주요국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2011년 이제 5월 정도에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2229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미국 신용 등록 강등이라든지 유로존 채무위기 이런 영향으로 주가가 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하락 요인들이 이제 교차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2000선에서 이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014년, 작년 1년 중에 이제 이벤트들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이제 보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1년치를 이제 본 거라서 이제 등락폭이 이제 커 보이긴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박스피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한 1850에서 한 2050선 이제 언저리를 해가지고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주요 이벤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작년 연초에 이제 미 연준의 QE 축소 우려 때문에 이제 신흥국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이제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이 되면서 신흥국 금융 불안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주가가 1800 후반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 1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리스크들도 있고 했었는데, 연중 흐름을 보면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초이노믹스가 고체화가 됐고, 이제 기업 투자라든지 배당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연중 최고치인 2080선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한 7월 말 정도에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관련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시장에 퍼졌고요. 그 영향으로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국제유가 급락 이런 이벤트도 있었고, 미국 통화정책 관련 이제 기조 변경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국가의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 성장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상황이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 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하락을 하는 등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충격이 좀 이제 많이 이제 충격에서 많이 벗어나고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제 양적 완화 등을 통해서 이제 풀린 유동성을 이제 회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다가 작년 이제 10월쯤에 종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책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지 그 시기를 좀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면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기대 그리고 ECB의 양적 완화 뭐 이 영향으로 달러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달러와 강세 등으로 이제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존의 경제 상황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회복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PMI라는 지표가 있는데, PMI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50선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이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면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 50보다 낮은 수준이면 좀 경기가 좀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PMI 자체가 좀 50을 상회한 수준에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전반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물가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을 하락을 시키고, 그 영향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소비가 이제 위축이 되고 경기가 부진해지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뭐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이제 뭐 추가적인 완화책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1월 22일 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자산 매입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경기도 이제 양적 완화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경제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 성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PMI를 보시면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50을 하회하는 등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단기 시장 금리를 봐도 이제 시장 금리가 좀 안정이 되지 않고 좀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뭐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은 이제 뭐 유로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중국도 디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양적 완화 시행하면서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소매 판매를 보시면 민간 소비는 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수출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 높아지면서 이제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 양적 완화 관련해서 이제 엔화 환율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실질 실효 환율은 이제 실질적인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계산한 환율입니다. 다른 나라의 구매력을 고려한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환율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엔화가 크게 약세 쪽으로 돌아선 걸로 이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장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와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신흥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신흥국 중에 특히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들은 이제 프레자일 5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인도랑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까지가 이제 그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초에 이제 금융 불안이 있어서 이제 취약한 국가로 같이 분류를 해봤고요. 이제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 GDP 성장률이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으며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스크라든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환율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14년부터 해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금융 불안이 일어나고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책 금리를 보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정책 금리를 이제 꾸준히 인상을 해왔는데요.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시중 자금에 대한 이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그만큼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엔화 약세가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120엔을 상회를 해서 한 121, 2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그 제품을 가지고서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일본에서 이제 일본 기업이 팔고 있는 제품의 가격은 떨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해지는 거고요. 이제 주요 이제 업종들을 보면 수출 경합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 그 기업들과 이제 환율 측면에서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제로성 같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국제 시장에서 좀 불리한 이제 위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실적 부진 같은 것과 관련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이제 최근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증가세 자체가 좀 많이 둔화가 돼서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률하고 이제 엔화 환율하고 이제 봤을 때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기업 실적 자체도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엔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는 그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환율 흐름이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실적 자체도 떨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자 주체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주요 투자 주체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경기 흐름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선행 변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해서 경기 흐름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지표인데, 이 순환 변동치가 이제 높은 수준을 보일 때 외국인들이 좀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4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이제 누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외 불안 요인이 진정이 되고 이제 뭐 일본 공적연금과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아시아 주식을 좀 많이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대만이나 이제 인도 같은 이제 증시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모디 총리 취임한 이후에 이제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이제 외국인 자금도 유입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주식 투자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투자 자금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펀드가 이제 주식형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채권형 쪽으로 유입이 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이제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좀 더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좀 더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이랑 신흥국 주식형 펀드만 놓고 봤을 때는 선진국 쪽으로 좀 자금이 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국 관련된 거는 이제 계속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차별화 부분은 이제 주가 흐름인데요. 이제 MSCI 기준으로 이제 선진국 전체적인 지수와 신흥국 지수를 이제 한번 13년 1월부터 이제 흐름을 봤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이제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달러화 강세라든지 어떤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에는 이제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 보험사, 은행, 연기금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산운용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랑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산운용사가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이제 주식형 펀드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 이제 주식을 순매수하고 고객이 펀드 환매 요구를 하면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고객한테 자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패턴을 살펴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경우에 자산운용사는 순매도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수급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개인들의 투자 패턴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이제 펀드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펀드 환매 요구를 많이 하게 되고요. 자산운용사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이제 그 요구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팔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저가 매수를 하게 되고 이제 주식형 펀드 이제 설정액이 이제 커지게 되면 자산운용사가 이제 순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관 수급 주체가 이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연금보험료를 내면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기조적인 주식 매수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연기금의 이제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이제 순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간간히 이제 순매도하는 걸로 이게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저기 국민연금이 이제 대표적인 연기금인데 주식 투자를 보면 최근에는 좀 이게 주식 투자 규모 자체가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4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일부 대형주가 이제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연기금 투자가 주춤했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이제 작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작년 후반도에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유입세가 좀 강화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 배당 이슈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을 이제 기대한 이제 그런 배당 투자 목적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식 거래 규모하고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식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투자 주체별로 나누어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거래 비중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경우에 주식을 좀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 현재 좀 모멘텀 자체가 좀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더해서 개인들의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것은 이제 전세 가격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점, 그리고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변동성 부분인데요. 주가 변동성을 볼 때 이제 V-코스피 200 지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V-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하는 이제 옵션의 그 변동성을 살펴보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이제 빅스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이제 V-코스피나 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가 변동성을 이제 보는 지수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공포지수라고도 지칭을 하는데요. 시장은 불안 심리를 측정하는 이 지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또 유로존 채무위기 같은 이제 불안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까지 마쳤고요. 세 번째 파트로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 이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를 하고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다가 작년 10월에 이제 이미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라고 해서 0에서 0.25% 정도 수준인데 이 정책 금리를 이제 올해 중에 인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6월이다 아니면 9월이다 그 시점 가지고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그 전망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FOMC 회의록 이제 발표 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시장 주가 상승 하락 요인으로 이제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ECB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정책금리 인하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를 지칭을 이제 통화 전쟁이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이제 하락시키고 그걸 토대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뭐 수출을 증대하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를 이제 시점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게 QE라고 하는데요.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해서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그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을 해서 이제 채권 매입 대금을 시중에 이제 푸는 이제 정책을 의미를 하고요. QE 같은 경우는 이제 QE 1, 2, 3 해가지고 시기별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 QE 말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이제 통화정책 수단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인데, 이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을 할 때 이제 시장 조작을 하는 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뭘 비트냐 하면 이제 그 국채 시장에서 보면 이제 만기별로 수익률 곡선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률 곡선 자체를 이제 비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중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할 때 그냥 채권을 사서 공급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만기에 따라서 특정 만기는 사고 특정 만기는 파는 방식으로 이제 금리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중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지 않으면서 이제 장기 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매도해서 단기 금리를 이제 상승을 시키고 이제 장기 국채를 매수를 해서 장기 금리를 하락시키는 정책입니다.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좀 이득을 볼 수가 있고 장기 금리 하락 자체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이제 오른편은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입니다. QE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테이퍼링을 보통 이제 자른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유동성을 해소하는 걸 이제 QE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지칭을 했고 QE 테이퍼링 이슈가 2013년 5월에 이제 처음 제기가 됩니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이제 QE를 축소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했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자리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슈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QE 테이퍼링 자체가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일부 이제 주식시장으로 간다고 봤을 때 이제 그 주식시장에 있던 유동성이 빠져나간다라고 보면 주가 하락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QE 테이퍼링 이슈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 되었었습니다. 이제 13년 말쯤에 보면 이제 정책 정상화, 조기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됐었고요. 실제로 QE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2월부터 매월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한 번에 감축을 하게 되면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월 일정 규모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결과적으로 QE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QE 관련된 이슈는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ECB와 같은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최근에 이제 뭐 경기 부진이라든지 뭐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완화 정책을 이제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스위스, 인도와 같이 이제 금리를 낮추는 국가들도 있고 ECB와 같이 자산 매입 QE를 이제 새로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제 국가들 중에 이제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화정책 효과에 힘입어서 주가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이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만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완화 정책은 시중 유동성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성장률 둔화되고 있는 현황하고 이제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IMF나 OECD가 이제 주요국에 대해서 경제 성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 시점별로 봤을 때 올해 2015년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6%대의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올해 1월에 이제 전망을 한 상태고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을 한 이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경제에 있는 리스크들이 이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섀도우 뱅킹입니다. 섀도우 뱅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은행과 같은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라 은행 이외에 뭐 증권사나 헤지펀드 같은 이제 그런 금융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젤 3와 같은 이제 건전성 규제가 좀 제대로 되는 편인데요. 이런 섀도우 뱅킹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제 섀도우 뱅킹, 그러니까 중국의 섀도우 뱅킹 규모를 보면 이제 기관마다 추정한 규모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모의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는 점은 시장에서조차 이제 섀도우 뱅킹 규모 자체를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섀도우 뱅킹이 대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 이제 신탁하고 자산관리 상품인데요.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랩 어카운트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를 하거나 정크본드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반면에 이제 부실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 등에 이제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취약한 이제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부도 이제 이슈가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제 섀도우 뱅킹에서 이제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섀도우 뱅킹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 경제의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국 지방정부 채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 채무는 이제 직접적으로 지방정부가 이제 채권 등을 발행을 해서 지는 채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보증 같은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좀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중국 경제의 큰 리스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유로존 재정 취약 후 현황 및 경제 성장 전망 이 부분입니다.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채무 과다 국가들이 이제 채무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서 이제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재정 긴축 영향 등으로 해서 이제 채무위기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겪기도 했고요. 대부분 이제 그 구제금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구제금융을 종료를 했습니다. 졸업을 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예전 자료라서 2014년도 이제 종료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월이 이제 구제금융 만기였었고요. 이제 한시적으로 채권단하고 협의를 해서 4개월 정도 지금 만기를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구제금융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만기 연장이라든지 향후 이제 구제금융을 다시 받을 것인지, 구제금융 대가로 긴축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리스 정부와 이제 채권단 사이에 좀 이견이 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제 합의 내용 등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이제 국제금융 시장도 이제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채무 만기 연장되기 전에 좀 갈등이 있었을 때는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이제 증대되면서 이게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취약국들의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 이탈리아가 소폭 이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걸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과다 채무국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독일 같은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 과다 채무국가는 경제 상황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경제 전망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제 IMF가 이제 유로 지역에 대해서 경제 전망을 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세 자체는 좀 강화되는 걸로 보고 있지만 시점별로 봤을 때는 그 수치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복세는 이제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 좀 리스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좀 경기 둔화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ECB가 양적 완화 조치를 이제 단행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가 상승 폭을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주요 국의 주가 상승률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좀 마이너스로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단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증시 전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이 이제 고속 성장을 하다가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성장세가 둔화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상하이랑 홍콩 증시 교차 투자 제도인 후강퉁이 시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국 본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홍콩 증시를 통해서 상해 본토 주식을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56.4%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디 총리 취임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경제 지표 같은 것도 이제 좀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큰 폭 하락한 걸로 37.6% 하락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 3월부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EU 같은 이제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경기 자체가 좀 심각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자원 수출국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 하락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점별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해 종합지수,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지수는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그러니까 10월부터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 종합지수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덜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우지수도 작년 12월부터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주가를 이제 주가 수준이 얼마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을 보통 참고를 합니다. 이제 PER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서 이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이제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주당 순이익을 이제 고정시켜 놓고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기업의 이익은 똑같은데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고평가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그대로인데 주당 순이익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제 분모가 떨어지는 거니까 PER 자체는 올라가서 주가가 고평가가 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지금 13년도부터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14년도에 이제 튀었던 이유는 이제 최근 기업 이익이 좀 부진한 걸로 나오고 향후 전망도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오르면서 이제 PER이 좀 상승한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국하고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인도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이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22.1에 따른 이제 수출 증가 기대 때문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했고, 좀 PER 비율도 이제 높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PER이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PER이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열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상승 자체가 버블이 아닌지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PER 같은 경우에 증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의 PER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이제 이 주식이 비싼 건지 싼 건지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이제 거래 조건을 사전에 설정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종목을 대량으로 매매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차익 거래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물 거래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미래 특정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선물을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3개월 후에 내가 현물을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선물에 이제 대응되는 개념은 현물, 현재 시점에 이제 거래되는 주식이 현물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선물 같은 경우에 약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 특정 시점에 내가 그 주식을 해당 주식을 얼마에 사겠다라는 건데, 향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약정 가격보다 더 비싼 주식을 내 약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니까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물 매수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선물 매도 거래는 이제 포지션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선물과 현물은 따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황을 컨텐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상황을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수렴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만기 시점에는 선물 자체가 의미가 없고 현물과 같아지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같은 거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고요. 이제 컨텐고 상황이냐 백워데이션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을 매도하고 매수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익거래 관련해서 이제 차익거래를 설명을 드리면 차익거래는 선물이랑 현물을 동시에 매매를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매매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 가격이
높고 현물 가격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면 높은 선물을 이제 매도하고 그러니까 낮은 가격의 현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 이제 메커니즘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 시장 베이시스가 확대됩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 빼기 현물 가격인데요. 이제 선물 가격이 높으니까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고 이제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게 차익 거래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제 선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현물 가격이 상승하게 돼서 이제 베이시스 자체가 축소가 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데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되는 경우에 이제 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청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청산이 되는 경우에 이제 현물 이제 거래에 대해서 반대 거래가 발생하면서 현물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만기가 이제 도래하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다 청산을 하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 변동폭 자체가 크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그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현물과 선물 간 거래가 아니고요. 그 현물을 대량 거래 방식으로 여러 개 종목을 한꺼번에 사거나 파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한꺼번에 사거나 팔고 싶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방식으로 사전에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도록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원샷에 한꺼번에 이제 거래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제 선물 포지션은 아까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파생상품의 한 종류의 옵션을 통해서도 이 선물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콜옵션 포지션이고 이쪽에 있는 게 풋옵션 포지션인데 이제 콜옵션 매수 포지션하고 풋옵션 매도 포지션은 이제 같이 실행을 하게 되면 합성 선물 이제 포지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그 선물 매수와 같은 이제 흐름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콜 매도, 풋 매수를 하면 선물 매도하는 이제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옵션을 통해서 선물 포지션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